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란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기와가 검게 빛나는 으리으리한 대갓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던 김 장군이라는 분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저녁마다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며 언제쯤 장군님이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오실까 목을 빼고 기다리곤 했단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면 사람들은 혹시나 장군의 말발굽 소리가 아닐까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 어느 늦가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토해내던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단다. 드디어 김 장군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길가에 늘어서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릴 채비를 갖추었단다. 멀리서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위풍당당한 군마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그 행렬의 맨 앞에서 검은 말을 타고 투구를 쓴 채 들어오는 이가 바로 김 장군이었어. 그의 갑옷은 낡고 피에 절어 검붉게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마치 산중의 호랑이와도 같았단다. 하지만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김 장군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지. 그의 말 안장 뒤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로 꽁꽁 싸매어 묶은 둥근 상자가 하나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적군 대장의 목을 벤 전리품이었단다. 사람들은 장군의 용맹함을 칭송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정작 장군은 그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말 곱비만 꽉 쥐고 있었어.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베고 피를 보았기에 그 승리가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게야. 고향의 흙냄새와 익숙한 바람 소리가 그를 반겨주었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전장에서 들었던 비명소리가 맴돌고 있었단다. 장군이 대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자 굳게 닫혀있던 소슬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고 집안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꽃신을 신고 다다다 달려나왔단다. 그 아이는 장군의 하나뿐인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 연화였지. 연화는 아비가 전쟁터로 떠날 때만 해도 엄마 품에 안겨있던 갓난쟁이였는데 어느새 훌쩍 자라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고 아비를 맞이하는 어여쁜 소녀가 되어 있었어. 연화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는 마치 가을 하늘을 담은 듯 깊고 푸르러서 장군은 그 눈을 마주하자마자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단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짐승처럼 싸우며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다시 보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지요. 연화는 낯설지만 그리웠던 아버지의 품으로 와락 달려들어 안겼고 장군은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단다. 딱딱하고 차가운 갑옷의 감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장군은 그런 딸에게서 나는 향긋한 분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어. 마당에 서 있던 늙은 유모와 하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고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적막과 근심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지. 장군은 딸을 번쩍 들어 올려 한참을 바라보다가 거칠어진 수염 때문에 아이의 볼이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얼굴을 비비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단다. 그날 밤 장군의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돼지를 잡고 떡을 빚어 나누어 먹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단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모닥불을 피워놓고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장군은 일찌감치 사랑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딸 연화와 마주 앉아 있었어. 방 안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잘 닦인 마룻바닥에서는 윤기가 흘러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 장군은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지난 세월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었단다. 연화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유모 할멈에게 배운 글공부 이야기며
뒷산에서 다람쥐를 본 이야기들을 제잘제잘 늘어놓았고 장군은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듣기 좋았어.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 사방이 고요해지자 장군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단다. 사랑방 구석에 놓아둔 붉은 비단 보자기 속의 상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이지. 그 상자 안에는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둘러 베어낸 적장의 머리가 들어있었는데 장군은 그 적장이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내 목을 가져가는 대가로 너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적장은 피를 토하며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고 장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지만 막상 고요한 집으로 돌아오니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듯했단다. 장군은 잠든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지. 창호지 문 밖으로는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장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단다. 그는 평생을 무인으로 살아오며 귀신이나 저주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지만 자식 앞에서는 천하장사도 겁쟁이가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 장군은 혹시나 찬바람이 들어올까 싶어 딸의 이불을 목까지 꼼꼼하게 덮어주고는 머리맡에 놓아둔 장검을 만지작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태세를 갖추었단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기 시작했고 장군은 선잠이 들어 꿈속을 헤매게 되었단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안개가 자욱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사방에서 피냄새가 진동하고 깃발들이 찢겨 나부끼고 있었지. 그가 베어 넘긴 적군들이 다시 일어나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머리가 없는 적장이 붉은 피를 흘리며 서 있었어. 적장은 잘린 목 대신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장군에게 다가와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고 쉰 목소리로 웅얼거렸단다. 장군은 칼을 휘둘러 그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팔이 쇳덩이처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식은땀만 줄줄 흐를 뿐이었지. 그때 어디선가 아빠 아빠 하는 연화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 장군은 쏘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단다. 눈을 뜨니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는데 옆에 누워있어야 할 연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 장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뛰쳐나갔지.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 멀리 대나무 숲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단다. 장군은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나무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이 오히려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어.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연화가 잠옷 차림으로 멍하니 서서 숲의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단다.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연화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연화의 눈은 초점을 잃고 몽롱하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어 장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 장군이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그제야 연화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는데 자신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단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서 나왔어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장군의 품으로 파고들었어. 장군은 딸을 품에 안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단다. 분명 자신은 딸을 부른 적이 없는데 누가 딸을 이 추운 새벽에 밖으로 불러냈단 말인가. 장군은 방구석에 놓인 붉은 보자기 상자를 노려보며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나 착각이 아님을 직감했지. 전쟁터에서 흘린 수많은 피와 원한이 기어이 자신을 따라와 이 평화로운 집까지 침범했다는 생각에 장군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주먹을 꽉 쥐었어.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칼을 들고 그 어떤 귀신이나 악귀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단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단다.
유모는 밤새 뒤척이느라 얼굴이 촛한 장군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장군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아침상을 받았지.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연화가 좋아하는 생선구이가 올라와 있었어. 연화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밥을 오물오물 잘도 먹었지만 장군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좀처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단다. 그는 숟가락을 놓으며 유모에게 넌지시 지난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물었지만 유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람소리 말고는 들은 것이 없다고 대답했어. 식사를 마친 장군은 집안을 둘러보며 혹시나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올 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단다. 담벼락은 높고 튼튼했으며 대문도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어 보였지. 하지만 장군의 눈에는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음산한 기운이 보였고 특히 뒤뜰의 오래된 우물가에서는 비릿한 물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 그는 하인들을 시켜 우물 뚜껑을 단단히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두라고 지시했는데 하인들은 장군이 왜 갑자기 우물을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단다. 오후가 되자 장군은 사랑방에 앉아 무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숫돌에 칼을 가는 쓱쓱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단다. 연화는 아버지 곁에 앉아 신기한 듯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는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왜 또 칼을 갈아요? 하고 물었지. 장군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우리 연화를 지키려면 아버지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다 하고 대답했어. 연화는 아버지의 말에 안심이 된 듯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단다. 그는 칼날의 예리함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을 베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촌장이 장군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는 장군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단다. 장군님, 큰 공을 세우고 오셨는데 어찌 안색이 이리 어두우십니까? 혹시 몸이 편찮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장군은 차 한 잔을 내밀며 간밤에 기이한 일에 대해 털어놓을까 하다가 공연히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까 싶어 입을 다물었어. 대신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워 잠을 설쳤을 뿐이네 하고 둘러대며 애써 웃어 보였지.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장군은 왠지 모를 고립감을 느꼈단다. 이 거대한 기와 집안에서 자신과 딸만이 알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어. 다시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집안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장군은 모든 하인들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이르고 자신은 연화의 방 앞을 지키기로 했단다. 그는 갑옷을 갖춰 입지는 않았지만 허리에는 칼을 차고 방문 앞에 정좌하고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지. 달빛이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끔씩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 무렵이 되자 어제처럼 바람 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문풍지가 아닌 마루 밑에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단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 바닥을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지. 장군은 숨을 죽이고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바로 장군의 발밑까지 다가왔단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발을 구르며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호통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쥐 죽은 듯한 고요뿐이었어.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연화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장군이 황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목에는 마치 누군가 조르기라도 한 듯 붉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단다. 장군은 너무나 놀라 딸을 흔들어 깨웠지만 연화는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어. 무거워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연화의 것이었지만 억양이나 말투는 마치 다 큰 어른, 그것도 남자의 목소리처럼 굵고 거칠게 변해 있었단다. 장군은 소름이 온몸에 돋아나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어. 이것은 병이 아니라 분명히 사악한 기운이 딸을 덮친 것이 분명했지. 그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이 아비가 있다. 아무 걱정 말거라 하고 외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만 갔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춤을 추며 일렁거렸단다. 그때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붉은 보자기 상자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상자는 튀어오르듯 움직이더니 매듭이 스르르 풀리며 뚜껑이 열릴 듯 말 듯 흔들렸지. 장군은 딸을 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칼을 뽑아 상자를 겨누며 소리쳤단다. 내 놈이냐? 죽어서도 악귀가 되어 내 딸을 노리는 것이냐? 내 너를 2번 죽여서라도 이 아이는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장군의 서슬퍼런 외침이 방안을 울렸지만 상자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어. 그 밤 장군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딸을 지키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단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오자 그제야 상자의 움직임이 멈추고 연화의 호흡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이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되어버렸지. 장군은 포쑥해진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가져온 승리의 전리품이 사실은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을 재앙의 씨앗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어.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장군은 이제 칼로는 벨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의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란다. 과연 이 가여운 아비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마을의 아침 안개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집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 그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군의 기와 집안에는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단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하인들은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뒤를 힐끔거렸고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연기도 힘없이 피어올라 금세 흩어져 버렸지. 장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혹여나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집안이 더 동요할까 염려하여 짐짓 어깨를 펴고 마당을 거닐었어. 그는 밤새 덜컹거리던 붉은 보자기 상자를 아무도 모르는 깊은 벽장 속에 단단히 가두고 자물쇠까지 채웠지만 그 상자가 뿜어내던 비릿한 피 냄새는 코끝에 남아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단다. 장군은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 하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들만 무심하게 서걱거리고 있을 뿐이었어. 마을에는 벌써부터 김장군 댁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단다. 새벽녘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던 동네 청년 하나가 장군의 집 지붕 위에서 파르스름한 불꽃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지. 그 불꽃은 일반적인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기와 지붕을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굴뚝 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했어. 사람들은 그것이 원한 맺힌 귀신이 만들어내는 도깨비불이라 수군거렸고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장군에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붙어온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찼단다. 어제까지만 해도 개선 장군이라며 환호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이들조차 장군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어. 이러한 흉흉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은 집안의 가장 어른인 늙은 유모였단다. 그녀는 장군이 코올릭의 아이였을 때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온 산증인으로 장군의 성정은 물론이고 집안 구석구석의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지. 유모는 아침상을 물린 후 조용히 장군이 머무는 사랑방을 찾았는데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달인 맑은 차가 들려 있었어. 장군은 유모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유모의 주름진 눈매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단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장군님 댁내에 흐르는 공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전쟁에서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뼈 있는 한마디였기에 장군은 뜨끔하여 찻잔을 쥔 손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단다. 장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유모,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오직 나라를 위해 싸웠고 승리의 증표를 가져왔을 뿐이네. 헛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고 대답했지. 하지만 유모는 고개를 저으며 피를 많이 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씻어야 할 업보가 따르는 법입니다. 특히 원한을 품고 죽은 자의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집에 들이면 그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이 화를 입게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벽장 속에 숨겨둔 적장의 머리를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단다. 유모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장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가씨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지. 장군은 유모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잠겼단다. 그날 오후 장군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연화를 데리고 후원으로 산책을 나갔단다.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연화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평소처럼 나비를 쫓거나 꽃을 꺾으며 놀지도 않았어. 연화는 자꾸만 허공을 응시하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장군이 연화야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하고 물으면 저기 저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걸어요 하며 빈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곤 했지. 장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연화가 가리키는 곳의 풀잎들은 마치 누군가 밟고 서 있는 것처럼 푹 눌려 있었단다. 장군은 소름이 돋아 황급히 연화의 손을 잡고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연화는 아저씨가 아빠한테 줄 게 있대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겨 장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집안을 감도는 공포는 전날보다 더욱 짙고 무거워졌단다. 장군은 하인들에게 집안 곳곳에 횃불을 밝히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활과 화살을 챙겨들고 마루에 앉아 경계를 섰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횃불은 심하게 일렁거렸고 그림자들은 기괴하게 길어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며 춤을 추었어. 장군은 자신의 그림자가 둘로 갈라지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며 눈을 비벼댔는데 다시 보면 멀쩡하다가도 시선을 돌리면 곁눈질로 검은 형체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단다. 그는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벌레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활 시위를 당겼다가 놓기를 반복했지. 이것은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싸움이었고 장군의 체력과 정신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단다. 이번에는 바람소리에 섞인 웅얼거림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였지. 김장군, 김장군. 그 목소리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깊고 울림이 컸는데 듣는 사람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이 있었어. 장군은 누구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썩 나오거라 하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낄낄거리며 웃기만 할 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단다. 네가 내 목을 베어갔으니 나도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져가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장군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어. 장군은 그것이 딸 연화를 노리는 것임을 직감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지. 장군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화살을 날렸지만 화살은 허공을 가르고 마당 구석의 장독대에 꽂혀 쨍하고 깨지는 소리만 낼 뿐이었단다. 그러자 사방에서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와하하 터져나왔는데 마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웃어대며 장군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 장군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주저앉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손가락 틈새를 파고들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 그때 연화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장군은 튕겨나가듯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단다. 방 안에는 연화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었는데 방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물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 아빠 무서워요. 어떤 아저씨가 머리를 찾으러 왔대요. 연화는 울먹이며 장군의 품에 안겼고 장군은 딸을 달래며 바닥의 물자국을 살펴보았단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피냄새가 나는 끈적한 액체였는데 발자국 모양이 어른 남자의 발 크기와 똑같았어.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또한 빗장이 걸려 있었으니 도대체 누가 들어왔다 나간 것인지 알 길이 없었지. 장군은 이것이 단순한 환청이나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악귀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임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어. 그는 딸을 안고 방을 나와 사람들이 많은 안채로 피신하려 했지만 방문이 꿈쩍도 하지 않고 열리지 않았단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장군이 온 힘을 다해 밀어도 틈조차 벌어지지 않았어. 갇혀버린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고 호롱불마저 파랗게 질려 사그라들고 있었지. 연화는 추위에 떨며 장군의 품속으로 파고들었고 장군은 겉옷을 벗어 딸을 감싸 안으며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단다. 그때 벽장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장군이 그토록 꽁꽁 숨겨두었던 적장에 머리가 들어있는 그 벽장에서 말이야. 소리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벽장문이 부서질 듯이 덜컹거렸고 그 안에서 내놓아라, 내 머리를 내놓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단다. 장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칼을 뽑아들고 벽장을 향해 섰단다. 이놈 죽어서도 천지를 떠도는 악귀가 되어 감히 내 집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내 너를 갈기갈기 찢어주마. 장군의 기세는 맹렬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칼로 베어질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칼을 휘두르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지. 그때 갑자기 벽장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을 가득 채웠단다. 그 연기는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다니며 장군의 발목을 휘감았고 연화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려 했어. 장군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허공에 마구 휘둘렀지만 칼날은 연기를 가를 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단다. 오히려 연기는 장군의 눈을 맵게 하여 눈물을 쏟게 만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 구역질이 나게 했지. 연화는 아빠 숨을 못 쉬겠어요 하며 고통스러워했고 장군은 딸을 살리기 위해 문을 부수기로 결심했어. 그는 어깨로 문을 세차게 들이받았고 몇 번의 충돌 끝에 경첩이 떨어져 나가며 문이 와장창 부서졌단다. 신선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검은 연기는 밖으로 빠져나가며 흩어졌지만 장군은 이미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과 유모가 쓰러진 장군과 연화를 발견하고 기겁을 하며 부축해 일으켰단다. 장군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연화의 상태부터 살폈는데 아이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 유모는 연화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장군님 아기씨의 혼이 반쯤 나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지. 장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며 유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단다. 유모, 제발 방법이 없겠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연화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네. 유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장군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어. 장군님, 이 일은 칼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원하는 장군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승리의 대가이니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뒤편 산신당에 가서 정성을 들이되 장군님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함과 살기를 모두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유모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단다. 하지만 그날 밤 장군은 꿈속에서 또다시 목 없는 적장을 만났고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연화의 목을 조르며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속삭였어.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져 있었단다. 장군댁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 하인이 아침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두레박에 붉은 물이 가득 담겨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여 도망쳤다는 것이었어. 장군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우물물은 다시 맑아져 있었지만 물 위에는 머리카락 뭉치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지. 그것을 건져 올리자 썩은 내가 진동을 하여 장군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단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집안의 생명줄인 물마저 끊어놓겠다는 악귀의 경고였던 셈이야. 장군은 이제 집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모의 말대로 산신당을 찾아가려 했단다. 하지만 연화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고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자 장군은 딸의 곁을 한시도 비울 수가 없었어. 연화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했단다. 아빠, 저 아저씨가 내 목을 달라고 해요. 아빠가 아저씨 목을 가져갔으니까 내 목을 줘야 한대요. 연화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장군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자신의 승전이 딸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 오후가 되자 마을 촌장과 원로들이 장군의 집을 찾아왔단다. 그들은 장군에게 예를 갖추면서도 마을의 안위를 위해 장군이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넌지시 압박을 주었어. 장군님 댁의 흉사가 마을 전체로 번질까 두려워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괴소리와 도깨비불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소들이 여물을 먹지 않습니다. 장군은 그들의 말을 듣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지만 자신이 초래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노라 약속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단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다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 장군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벽장 속에 상자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단다. 붉은 보자기는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의 매듭을 만지작거렸지. 이것을 산에다 묻어버릴까 아니면 불에 태워버릴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적장에 원혼이 서린 물건을 함부로 다루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 장군은 칼을 뽑아 상자를 겨누고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하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창호지를 흔드는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단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집안은 다시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어. 연화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져 갔고 장군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단다. 그때 밖에서 쿵쿵쿵 하고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에는 마루 밑이나 벽장이 아니라 대문 밖에서부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대한 발소리였지.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안방 문 앞에 멈추었고 장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단다. 문 밖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에는 머리가 없었어.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장군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는데 옆에 누워있던 연화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났단다. 연화의 눈동자는 검은색이 아니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 연화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고 장군이 황급히 딸을 붙잡았지만 연화의 힘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셌어. 가야 해요. 주인이 부르세요. 연화는 낯선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장군의 손을 뿌리치려 했고 장군은 딸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절규했단다. 이제 장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선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 장군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딸을 붙잡았단다. 연화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황소와도 같아서 장군은 식은땀을 뻘뻘 흘려야만 했지. 연화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내 머리를 돌려다오. 내 머리를 주면 이 아이를 놓아주마 하고 괴성을 질러댔어. 그 목소리는 분명 연화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듣는 이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고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어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단다. 장군은 딸의 몸을 통해 전해지는 적장의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을 느끼며 제발 내 딸에게서 나가거라. 원한이 있다면 나에게 풀 것이지 왜 죄 없는 아이를 괴롭히느냐 하고 울부짖었어. 한참의 실랑이 끝에 연화는 힘이 다했는지 풀썩 쓰러졌는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피어올라 있었단다. 장군은 쓰러진 딸을 이불 위에 눕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는데 열이 어찌나 높은지 손바닥이 데일 것만 같았지. 아이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끙끙 앓으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몸을 뒤척였고 장군은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어.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봐야만 하는 나약한 아비의 모습만이 남겨져 있었단다. 방 안에 호롱 부른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니 떨리더니 기어이 꺼져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분열을 집어삼켰지. 새벽이 올 때까지 장군은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려 애썼단다. 하지만 차가운 물수건이 금세 뜨거워질 정도로 연화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아이의 호흡은 점점 얕고 불규칙해져만 갔어. 장군은 밤새 딸의 손을 잡고 수만 번도 넘게 신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밖에서는 야속한 부엉이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올 뿐이었지. 벽장 속에 넣어둔 붉은 보자기 상자는 밤새 덜그럭거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장군은 당장이라도 저 상자를 부수어 버리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딸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단다. 그 상자는 이제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장군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어. 날이 밝았지만 아침에는 구름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잿빛 안개에 휩싸여 스산하기 그지없었단다. 평소 같으면 꽃기호하고 울어야 할 수탉들도 기가 죽어 큰만 칠 뿐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고
마당의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기만 했어. 집안의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고 부엌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유모는 아침 일찍 의원을 모시러 마을로 내려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단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 이 병은 약초나 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벌이자 씻을 수 없는 업보라는 것을 말이야. 얼마 후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늙은 의원이 도착하여 연화의 진맥을 보았단다. 의원은 한참 동안 아이의 손목을 잡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어. 장군님,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이 아이의 병은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은데 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끊어질 듯 미약하니 이는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의원의 말에 장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게 무슨 소인가? 사람의 병이 아니라니. 그럼 내 딸이 죽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 하지만 의원은 장군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담담하게 짐을 싸며 마음에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어. 의원이 돌아간 뒤 장군은 망연자실하여 마루에 주저앉았단다. 자신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나라를 구하고 임금의 칭송을 받으며 금이 환영했지만 정작 내 집 하나, 내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밀려왔지. 그는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창과 칼을 바라보았는데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무기들이 오늘따라 흉물스럽게만 보였어. 저 칼로 수많은 적들의 목을 베었을 때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그저 사육이었을 뿐이고 그 피의 대가가 고스란히 딸에게 돌아왔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단다. 점심때가 지나자 연화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져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단다.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고 눈은 움푹 패여 해골처럼 변해가는 딸을 보며 장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결국 벽장문을 박차고 열었지. 그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나와라. 당장 나와라. 비겁하게 내 딸 뒤에 숨지 말고 나하고 맞붙자. 장군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마당에는 흙먼지만 일어날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단다. 하인들은 장군의 광기에 겁을 먹고 모두 숨어버렸고 넓은 기와집에는 장군의 처절한 외침만이 메아리쳤지. 장군은 상자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 했지만 칼끝이 상자에 닿으려는 순간 연화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 멈칫할 수밖에 없었단다. 방 안에서 유모가 뛰쳐나와 장군님 칼을 거두십시오. 상자를 칠 때마다 아기씨 몸에 상처가 납니다 하고 다급하게 외쳤어. 장군이 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연화의 가슴팍에는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붉은 선이 생겨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 장군은 칼을 툭 떨어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단다. 자신이 적의 목을 치려 하면 딸의 목이 베어지고 상자를 부수려 하면 딸의 몸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유모가 장군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말했단다. 장군님, 이제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저 원호는 장군님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그 오만함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칼을 버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기씨를 잃게 될 것입니다. 유모의 말은 장군의 굳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지. 평생을 무인으로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였지만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가 휴지 조각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피 묻은 가슴을 닦아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참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단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에는 또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장군의 집 우물에서 핏물이 솟구쳐 넘쳐 흘러 개울까지 붉게 물들였다는 것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마을 전체에 내리는 재앙의 징조라며 불안에 떨었고 몇몇 노인들은 장군의 집을 향해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려 했지. 장군의 집 담장 너머로는 까마귀 떼가 시커멓게 몰려들어 까악까악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단다.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침통했고 하인들은 언제 도망칠까 눈치만 살피며 짐을 꾸리는 이들도 있었어.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자 장군은 결단을 내린 듯 목욕제계를 하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단다. 그는 피 묻은 갑옷과 무기들을 모두 광에 처박아 두고 오직 맨몸으로 그 거대한 공포와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지. 장군은 연화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 연화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헛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너만은 반드시 살릴 것이다. 연화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장군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자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듯 했단다. 장군은 딸을 안아들고 마루로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어.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붉은 보자기 상자가 스스로 움직여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단다. 툭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매듭이 풀리고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썩은 내 대신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듯하다가 순식간에 역한 피비린내로 바뀌어 진동을 했지. 그리고 상자 안에서 허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어. 그것은 머리가 없는 장군의 형상이었는데 목 절단면에서 검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김 장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단다. 김 장군,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하냐. 그 목소리는 장군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 생생했어. 장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품에 안은 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단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목숨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져가라. 하지만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장군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악귀는 킬킬거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지. 목숨 내 목숨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평생 쌓아온 그 콧대, 높은 자존심과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이다. 네가 승리자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패배였음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악귀의 말은 장군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장군의 위엄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어. 연화의 숨소리가 껄떡거리며 넘어갈 듯 위태로워지자 장군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단다. 그는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딸을 눕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비굴한 모습으로 머리를 땅에 쳐박았지.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내 놈이 이겼다. 나는 승리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피에 굶주린 살인귀일 뿐이다. 장군의 절규는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단다. 마을 사람들도 장군의 비명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천하의 김장군이 허공을 향해 절을 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 하지만 악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단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네가 가진 그 칼, 네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 그 검을 부러뜨려라. 그리고 네가 벤 내 머리 앞에서 영원히 엎드려 사죄하겠다고 맹세해라. 악귀의 요구는 가혹했지만 장군은 주저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장식용 단검을 꺼내어 돌바닥에 내리쳤어.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두 동강 나며 튀어올랐고 장군은 부러진 칼날을 집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내었단다. 내 피로 맹세한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을 것이며 남은 생을 너의 원혼을 달래는 데 바치겠다. 장군의 피가 붉은 보자기 상자에 튀자 상자는 부르르 떨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와 마당의 모래를 날리고 나무들을 흔들어 댔단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장군의 집을 내리칠 듯 위협했고 마당에 피어오른 검은 연기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장군과 연화를 감싸 안았어. 장군은 딸을 끌어안고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만을 연발했는데 그의 등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 그것은 비가 아니라 하늘이 흘리는 눈물 같기도 했고 원혼이 흘리는 피 같기도 했단다. 장군의 옷은 흙과 피와 빗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직 딸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어. 다행히 연화의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계속 뛰고 있었지만 폭풍우 속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은 여전했지. 그때 대문이 삐그덕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단다. 폭풍우를 뚫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유모였는데 그녀의 손에는
하얀 소복과 제사 음식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어. 유모는 비바람을 맞으며 휘청거리면서도 꿋꿋하게 장군의 곁으로 다가와 소반을 내려놓았지. 장군님, 이제 마지막 정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저 상자에 든 머리를 꺼내어 정성껏 염을 하고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그것만이 이 지독한 악연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모의 말에 장군은 고개를 들어 상자를 바라보았는데 빗물에 젖은 붉은 보자기는 마치 갓 떼어낸 심장처럼 펄떡거리고 있었어. 장군은 떨리는 손을 뻗어 보자기의 매듭을 다시 풀기 시작했단다. 이제 진정한 공포와 마주하여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야. 장군이 보자기의 마지막 매듭을 풀고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썩어가는 적장의 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장군을 노려보고 있었단다. 그 눈빛은 죽은 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원망을 담고 있었고 입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벌어져 있었지. 장군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유모가 건네준 깨끗한 물과 수건으로 적장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텐데 내가 공명심에 눈이 멀어 자네를 욕보였네. 장군의 눈물 섞인 사과가 이어질 때마다 적장의 일그러진 얼굴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기현상이 벌어졌단다. 하지만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 기와 지붕이 날아갈 듯 덜컹거렸고 번개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고목나무를 내리쳐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내었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으며 장군의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을 보며 오늘 밤이 지나면 저 집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어. 장군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적장의 머리를 닦고 또 닦으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듯 통곡했단다. 옆에 누운 연화는 빗물에 젖어 춥지도 않은지 고요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단에 바쳐진 희생양처럼 보여 장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 과연 장군의 진심 어린 참회는 하늘에 닿아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승리의 저주는 끝내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인가? 밤은 깊어만 가고 폭풍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단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김 장군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적장의 머리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비는 장군의 몸을 적시고 적장의 얼굴에 묻은 핏물과 흙탕물을 씻겨 내려보내고 있었지. 장군은 자신의 비단 겉옷을 벗어 적장의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 이는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보이는 아량이 아니라 죄인이 피해자에게 바치는 최소한의 예의였어.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기이하고도 슬픈 의식을 지켜보았단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진흙탕에 뒹굴며 오열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하게 했지. 장군은 맨손으로 진흙탕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단다. 도구나 삽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며 그 차가운 감촉을 통해 속죄하고자 했던 게야. 내가 잘못했소. 부디 이 좁고 차가운 땅이나마 자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오. 내 딸을 살려준다면 나는 평생 자네의 무덤지기가 되어 살겠소. 장군은 흙구덩이 속에 비단으로 감싼 적장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옆에 아까 부러뜨린 자신의 칼 조각을 함께 묻었어. 그것은 더 이상 무인으로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피로 얼룩진 과거와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지. 흙을 다 덮고 나자 장군은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다시 한번 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단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어. 마당을 휘감고 있던 검은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비에 젖은 흙내음과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지. 장군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빗속에 방치되어 있던 연화가 기침을 콜록거리며 몸을 뒤척이는 것이 보였단다. 연화야. 장군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딸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 연화는 힘겹게 눈을 뜨며 장군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붉게 충혈되거나 표독스러운 악귀의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맑고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단다. 아빠, 왜 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연화의 가깊은 목소리를 듣자
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 아이는 자신이 사경을 헤매며 악귀에게 시달렸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듯했고 그저 아빠가 비를 맞고 우는 것이 걱정되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군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어. 장군은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고 되뇌며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단다. 그제야 집안에 숨죽이고 있던 유모와 하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장군과 연화를 부축했단다. 유모는 연화의 몸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며 아기씨 살아나셨군요.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하며 울먹였고 하인들도 장군의 어깨를 부축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장군에게 다가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서려 있지 않았어. 오히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 마을 촌장은 장군의 젖은 손을 잡으며 장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들어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하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단다. 장군은 방으로 들어와서도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연화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단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훈훈하고 평온했으며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도 더 이상 귀신 곡소리가 아닌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어. 장군은 자신의 손바닥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이 상처야말로 자신이 얻은 가장 값진 훈장이라고 생각했지. 전쟁터에서 얻은 훈장은 남을 죽이고 받은 것이었지만 이 상처는 딸을 살리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얻은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에 못 이겨 딸의 머리맡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단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쨍하고 떠오르자 장군의 집 마당은 지난밤에 폭풍우가 휩쓸고 간 흔적으로 어수선했단다. 기와 조각이 깨져 나뒹굴고 나뭇가지들이 꺾여 있었지만 집안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깨끗이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가득했어. 장군은 느지막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하인들이 벌써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망가진 곳을 고치고 있었지. 그들은 장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장군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기씨께서 아침 미음을 찾으십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 장군은 그 소리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단다. 장군은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 딸이 미음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단다. 연화는 아직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눈망울은 초롱초롱했고 숟가락을 쥔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지. 아빠 배가 고파요. 어제 꿈에 무서운 아저씨가 나왔는데 아빠가 쫓아주셨죠. 연화의 말에 장군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그래 아빠가 다 쫓아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게야. 하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어. 연화는 방긋 웃으며 미음 한 그릇을 뚝딱 비웠고 장군은 빈 그릇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단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예나 권력을 쫓지 않고 오직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데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 식사를 마친 후 장군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광에 쌓여 있던 갑옷과 투구 그리고 남은 무기들을 모두 마당으로 꺼내오라고 지시했단다.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장군의 표정이 워낙 단호하여 군말 없이 무거운 짐들을 날랐지. 마당 한가운데에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장군은 마을 대장장이를 불러 그것들을 모두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라고 명했어. 이 창은 쟁기로 만들고 이 화살촉은 호미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갑옷은 녹여서 솥을 만들 것이니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도록 해라. 장군의 파격적인 선언에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단다. 대장장이는 장군의 뜻을 받들어 마당에 임시 화덕을 만들고 무기들을 녹이기 시작했는데 시뻘건 불길 속에서 쇠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마치 장군의 과거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았지. 탕탕탕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살생의 도구들이 생명을 키우는 도구로 변해갔고 장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장군의 결단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대장장이 주변에 모여들어 구경을 했어. 이제 장군의 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었던 게야. 오후가 되자
장군은 어젯밤 자신이 만든 적장의 무덤가에 작은 버드나무 묘목을 하나 심었단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생명력이 강하니 적장의 원혼도 이 나무를 통해 목마름을 해소하고 편안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장군은 흙을 다독이며 나무에게 말을 걸듯 나직이 중얼거렸어. 이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면 지나가는 바람도 쉬어가고 새들도 깃들겠지. 자네도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편히 쉬게나. 내 딸이 시집가고 손주를 볼 때까지 내가 매일 이곳을 돌보며 자네를 기억하겠네. 바람이 불어와 어린 묘목의 잎사귀를 살랑 흔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적장이 알겠노라고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단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장군의 집으로 찾아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단다. 장군님 댁에 우환이 거쳤다 하여 시루떡을 좀 쪄왔습니다. 이건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인데 아기씨 기력 회복에 좋으니 좀 먹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내밀었고 장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았지. 예전에 장군이었다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높은 분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덕담을 나누었어. 사랑방 문턱은 낮아졌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단다. 유모는 부엌에서 떡을 썰고 과일을 깎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단다. 세상에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게 얼마만인가 몰라. 장군님이 갑옷을 벗으시니 집안에 온기가 도는구나. 하인들도 신이 나서 손님들을 대접했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져 작은 잔치가 벌어졌지. 장군은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촌장과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사일이나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는 전쟁터의 무용담보다는 배추 농사를 잘 짓는 법이나 소를 키우는 법에 더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단다. 연화도 어느새 기운을 차리고 마루에 나와 앉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단다. 동네 아이들이 연화에게 공기놀이를 하자며 졸랐고 연화는 까르르 웃으며 조약돌을 던지고 받으며 즐거워했지. 장군은 술잔을 내려놓고 흐뭇한 표정으로 딸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꽹과리 소리보다 더 흥겹게 들렸어. 가끔 연화가 놀다가 넘어져 잉잉거리면 장군은 벌떡 일어나 달려가려다 아이들이 괜찮아 털고 일어나면 돼 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자리에 앉으며 머쓱하게 웃기도 했단다. 그런 장군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천하의 김장군도 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딸 바보구먼 하며 놀려댔지. 밤이 깊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숨막히는 정막과는 차원이 달랐단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 장군은 사랑방에 들어와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병법서를 읽거나 전술을 연구했지만 지금은 딸에게 가르쳐줄 천자문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지. 하늘 천 땅 지검을 현 누를 황. 장군의 굵은 목소리가 방안을 채우자 옆에서 지켜보던 연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읽었어. 장군은 글을 쓰다 말고 잠시 붓을 놓고 딸을 바라보며 물었단다. 연화야,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연화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 저는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은 못 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원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늙어서 아프면 제가 다 고쳐드릴 거예요. 장군은 딸의 기특한 생각에 코끝이 찡해져 오며 와락딸을 끌어안았단다. 그래. 사람을 죽이는 장군보다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100배, 1000배 훌륭하지. 우리 연화는 꼭 훌륭한 의원이 될 거야. 장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내 손에 묻은 피는 씻을 수 없겠지만 이 아이의 손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약손으로 키우겠노라고 말이야. 그날 밤 장군은 꿈을 꾸었는데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단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목이 붙은 멀쩡한 모습의 적장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 장군은 긴장하여 멈춰섰지만 적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어. 잠에서 깬 장군은 개운한 기분으로 창문을 열었는데 새벽 하늘에는 샛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단다. 그는 마당의 버드나무 묘목이 밤새 조금 자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제야 비로소 긴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지. 아침 식탁에는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이 올라왔고 장군은 연화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단다. 아빠, 오늘 밭에 나가실 거예요. 연화의 질문에 장군은 숟가락을 들며 씩씩하게 대답했어. 그럼 이제 이 집의 가장은 장군이 아니라 농사꾼이니까 밭에 나가야지. 우리 연화도 같이 갈래. 연화는 네 하고 외치며 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 장군은 오물거리는 딸의 볼을 보며 밥맛이 꿀맛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 밥상머리에서 들리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소리가 그 어떤 승전가보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들렸단다. 장군은 식사를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어제 대장장이가 만들어준 호미와 낫을 챙겨 들었어. 그의 손은 칼자루 대신 낫자루를 쥐는 것이 아직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 그는 마당을 나서며 뒤뜰에 있는 우물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 우물 속 깊은 곳에서 들리던 으스스한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오직 물 길어 올리는 두레박 소리만이 경쾌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단다. 장군은 우물물 한 바가지 시원하게 들이키고 자 가자 하고 외치며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갔지. 마을길을 걸어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장군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장군도 허리를 굽혀 답례를 했단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장군을 피해 길을 돌아가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 논밭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장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는 칼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 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 그는 논두렁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히며 멀리서 뛰어오는 연화의 모습을 바라보았단다. 바람에 날리는 연화의 치맛자락이 마치 나비의 날개짓처럼 고와 보였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장군의 집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널리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단다. 장군은 이제 능숙한 농사꾼이 되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으며 저녁이면 사랑방에서 연화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지. 그는 더 이상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신 착한 흥부 이야기나 지혜로운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을 꿈나라로 보내주었어. 가끔 밤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 때면 장군은 잠시 멈칫하기도 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딸의 이불을 덮어주곤 했단다. 이제 그 집에는 귀신도 원한도 머물 곳이 없었고 오직 사랑과 웃음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장군은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유모에게 물었단다. 유모 자네는 내가 장군이었을 때가 좋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흙투성이 농사꾼인 게 좋은가? 유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 장군님이 갑옷을 입고 계실 때는 세상이 다 장군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흙 묻은 옷을 입고 계실 때는 장군님이 세상 속에 계신 것 같아 훨씬 보기 좋습니다.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껄껄 웃었어. 허허, 자네 말이 맞네.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비로소 사는 맛이 나는 법이지. 장군의 웃음소리는 달빛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밤을 맞이했단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단다. 김장군의 기와집 지붕 위에도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어린 버드나무 가지 위에도 눈꽃이 피어 세상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지. 예전 같으면 적막하고 스산했을 겨울밤이지만 이제 장군의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따뜻한 군불 연기가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었어. 장군은 더 이상 새벽마다 칼을 갈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대신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촌부의 삶을 살고 있었단다. 장군은 이른 아침부터 빗자루를 들고 나와 대문 앞까지 길을 훤하게 터놓았는데 이는 행여나 지나가는 이웃들이 미끄러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였지. 그의 손은 무거운 검을 휘두르던 때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장군은 그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단다. 이 굳은 살이야말로 내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땀 흘려 일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장군은 하하고 하얀 입김을 불며 언손을 녹였고 지나가던 마을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장군님, 아니 김서방 날도 추운데 쉬엄쉬엄 하시게
하고 정겹게 말을 건네곤 했어. 장군은 그 김서방이라는 호칭이 장군님이라는 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아서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 한낮이 되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면 연화는 두툼한 손바지를 입고 나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놀았단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눈사람이 아빠를 닮았어요. 연화가 수츠로 눈썹을 짙게 붙인 눈사람을 가리키며 깔깔거리면 장군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짓다가도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눈사람 옆에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해 주었지. 유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뜨개질을 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장군에게 줄 따뜻한 목도리가 짜여가고 있었어. 전쟁터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눈 밟는 소리, 그리고 행복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만이 가득했단다. 어느 날은 마을 뒷산에 땔감을 구하러 갔던 장군이 토끼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왔단다. 예전 같으면 당장에 가죽을 벗겨 술안주로 삼았겠지만 장군은 토끼를 품에 안고 와서 연화에게 보여주었지. 연화야 산에서 길을 잃고 떨고 있기에 데려왔다. 네가 잘 돌봐주겠느냐. 연화는 깡충거리는 토끼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헛간 한쪽에 짚을 깔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어. 장군은 토끼가 오물오물 배춧잎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명을 살리고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단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는 고기 반찬 대신 시래기 된장국이 올라왔지만 그 맛은 꿀맛보다 더 달고 구수했지. 동지 팥죽을 쑤는 날이 되자 장군의 집은 아침부터 팥 삶는 냄새로 진동을 했단다. 유모와 하인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팥을 삶고 찹쌀로 새알심을 빚느라 분주했고 장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맷돌을 돌리며 일손을 거들었어. 장군님, 힘이 장사이시니 맷돌이 쌩쌩 잘도 돌아갑니다요. 하인들이 너스레를 떨면 장군은 으쓱해서 더 힘차게 맷돌을 돌렸고 부엌에는 하얀 김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올랐지. 다 쑤어진 팥죽은 장독대에도 뿌리고 대문에도 발라 애군을 막았지만 가장 많은 양은 큰 동이에 담겨 마을 회관으로 보내졌단다. 장군은 직접 지게를 지고 뜨끈한 팥죽을 나르며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올리고 대접했어. 마을 사람들은 장군이 가져온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단다. 천하를 호령하던 분이 이제는 우리 같은 촌부들과 어울려 팥죽을 나누니 이보다 더 큰 덕이 어디 있겠는가. 촌장은 장군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장군은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 그날 밤 장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빛이 유난히 맑고 투명하여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려다보며 흐뭇해 하시는 것만 같았어. 그는 발걸음도 가볍게 눈길을 밟으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향했단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리는 밤이면 장군은 사랑방 아랫목에 연화를 앉히고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주었단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고구마 익는 달큰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면 연화는 군침을 삼키며 아빠 언제 다 익어요 하고 재촉하곤 했지. 장군은 뜨거운 고구마를 꺼내어 호호 불며 껍질을 까서 딸의 입에 넣어 주었고 연화는 뜨거워하면서도 오물오물 잘도 받아 먹었어.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난날의 공포와 악몽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부녀간의 깊은 정과 따뜻한 온기만이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단다. 장군은 가끔 창문을 열고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버드나무 묘목을 바라보곤 했단다. 눈 속에 파묻혀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 나무는 죽지 않고 꿋꿋하게 겨울을 버티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었지. 장군은 그 나무 아래 잠든 적장의 원혼도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찾았으리라 믿었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법이지. 자네도 그곳에서 이 평화를 함께 느끼고 있는가? 장군은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며 자신을 용서해준 그 영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단다. 그리고 다시는 욕심과 오만으로 누군가의 봄을 빼앗는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어느 날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연화에게 줄 예쁜 꽃신과 댕기를 사왔단다. 장터의 상인들은 장군을 알아보고 아이고 김서방님 오셨습니까? 따님 주시려나 보지요 하며
덤으로 엿가락을 쥐어주기도 했지. 장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게 웃으며 물건들을 챙겼고 집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선물을 내밀었을 때 아이가 짓던 그 환한 미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 연화는 새 신을 신고 방 안을 콩콩 뛰어다니며 좋아했고 장군은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의 맑은 웃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단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렸는데 장군은 그 모든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워튼이를 도맡았단다. 마을 청년들이 윷놀이를 할 때면 심판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연을 날리다 나무에 걸리면 긴 장대를 들고 와서 꺼내주기도 했지. 예전에 서슬퍼런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을 아이들이 대장 아저씨하고 부르며 따르는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 장군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를 좋아했는데 칼싸움 이야기보다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며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단다. 설날이 다가오자 장군의 집은 설빔을 짓고 떡국을 준비하느라 더욱 분주해졌단다. 유모는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여 장군과 연화의 새 옷을 지었고 장군은 떡매를 쳐서 쫄깃한 가래떡을 뽑았지. 설날 아침 하얀 떡국을 한 그릇씩 먹으며 장군은 연화에게 덕담을 건넸어. 우리 연화 1살 더 먹었으니 마음도 더 넓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단다. 연화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아빠에게 세배를 올리며 아빠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나중에 훌륭한 의원이 되어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하고 야무지게 대답했지. 그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군의 집 마당에 모여 윷놀이판을 벌였단다. 모여라 유시야 하는 함성이 담장을 넘어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고 장군도 편을 나누어 윷가락을 던지며 아이처럼 즐거워했어.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을 사고 춤을 추는 벌칙이 있었는데 장군이 진 편에 속해 덩실덩실 춤을 추자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즐거워했지. 그 웃음소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 멀리 있는 구름까지 흩어버릴 기세였고 장군의 집은 명실공히 마을의 사랑방이자 화합의 장소가 되었단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장군은 뒷정리를 하며 마당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까지 꼼꼼하게 치웠단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장군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보았어. 전쟁터에서의 승리 귀향, 그리고 끔찍했던 저주와 딸의 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는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단다. 장군은 방으로 들어와 잠든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단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장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 그는 딸의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고 머리맡에 앉아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의 새들도 잠들고 투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아빠의 노래를 들으며 연화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고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단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감 때문이었지.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고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장군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단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하얗게 빛나는 달은 장군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듯했어.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이 평화로운 집과 마을,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칼이 아닌 땀과 사랑으로 싸우겠노라고 다짐했지.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 곡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단다. 장군은 창고에 들어가 내년 봄에 심을 씨앗들을 살펴보았단다. 벽씨, 콩, 옥수수 씨앗들이 자루에 담겨 얌전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씨앗 한 줌을 손에 쥐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이 씨앗들을 심고 정성껏 가꿀 날을 그려보았어. 전쟁터에서 생명을 죽이던 손이 이제는 생명을 틔우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에 장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동을 느꼈단다.
그는 씨앗자루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다가올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했지. 어느덧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단다. 장군은 이제 들어가 잠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향했어. 방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고 그 온기 속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 있었지. 그는 연화의 옆자리에 누워 딸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감싸 쥐었단다.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맥박은 그들이 살아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 장군은 눈을 감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단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이란다. 김 장군이 칼을 버리고 찾은 진정한 평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평온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창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방에는 훈훈한 군불이 지펴져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장군의 집 마당에 내린 눈처럼 하얗고 깨끗한 새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자, 이제 등불을 끄고 꿈나라로 갈 시간이네.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김 장군과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며 봄이면 꽃을 심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단다. 버드나무 아래 잠든 적장의 혼도 아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지 않았을까. 세상의 모든 원한은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 법이니 우리네 인생사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구나. 그럼 오늘 밤은 모두 좋은 꿈 꾸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길 바란다. 잘 자거라.